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예. 자, 오늘 저하고 처음 뵙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나? 그렇죠? 좀 공부 안 하고 좀 사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맡아서 할 과목은요, 2차 과목의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맡았고요. 오늘 첫날이고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제 이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뭐 이메일은 뭐 이렇게 열심히 적는 게, 이게 N자예요. 이렇게 열심히 적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적어요. 절대로 연락 안 하더라고. 연락도 안 하고 뭐.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고 그러면요, 말로써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으면 전화하시고, 뭐 장문에 글로써 해야 된다 그러면 이메일 보내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냥 보는 데서 하시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이 박병훈이고요.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학교를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저희 선배님이 지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시죠.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을 뵌 적도 없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요. 공부 조금 하다가, 거기 법학과 나오면 다들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 좀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근데 이제 저는 법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문제는, 법학과를 다니면 공인중개사는 쉽게 따는 줄 알아 사람들이. 결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학원 다니기도 뭐하고 혼자 했어요. 그것도 숨어서. 왜? 혹시 떨어지면 겁나거든.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했는데 다행히 붙었는데, 제가 그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딱 법학과 나와서 도움됐던 건 하나밖에 없어. 1차 민법 과목. 2차 과목은 학교에서 안 배워요. 법학과에서도 안 배워. 법학과 커리큘럼에 주로 배우는 게 헌법, 민법, 형법이에요. 그리고 상법하고 행정법. 크게 5가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이라는 거, 공법이라는 거, 전혀 뭐 학교 법학과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끼케 민법 하나. 그거 덕 봤어? 대학교 학비 열심히 내고 가서 한 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바로 수원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요. 성대 지하철역 그쪽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2000년에 취득을 해가지고 2001년부터 오픈을 했으니까 2000년에 취득하고는 이제 바로 일 좀 배워보려고 경매하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물건 좀 낙찰받고 명도하고 뭐 이런 거 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글로만 배우고 법이라는 거 그랬는데,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하는 건지 이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피부에 훨씬 와닿고, 야, 이게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거 있죠. 훨씬 더 현실감 있고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사무소 차려가지고 뭐 여태 운영을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 중개는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재미가 별로 없어, 중개는. 여러분들 중개 그러면 이게 한자로 한자를 못 쓰겠어, 하여튼. 중개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쵸?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이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끼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응? 피곤해. 이쪽 말만 듣자니 그렇고, 이쪽 말도 들어주자니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해주면 그 고생도 몰라줘. 응? 미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별로 재미가 없던 차에 누군가가 그 경매 강좌가 빵꾸가 났다고 땜빵을 해달라는 거야. 처음 강의해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땜빵하러 가서 앞에서 딱 떠들어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야. 엔돌핀이 솟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갑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로 떠들러 다니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경매 강좌도 좀 강의하고요. 공인중개사도 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감정평가사 있죠. 행정사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좀 스타일을 좀 바꿔서 공무원 쪽으로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행정법이나 헌법 이런 쪽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직원분 한 두어 분 모시고 같이 그냥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썩 잘 굴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도 있고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벌써 2001년부터 지금은 17년? 뭐 이 정도 되죠? 뭐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되고 제 주변에 그 중개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업체인데 사실은 그분들 중에 남성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이 특히 잘하세요. 여성분들이 특히 우리가 물건을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여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 모시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얘기가 없어. 뻘쭘해. 근데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집을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가 봐. 마치 몇 년 사귄 친구들 같아, 이 대화하는 게. 집 보러 온 사람이 특히 여성분일 때는 뻘쭘한 거야, 나는. 근데 여자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걸 아주 편하게.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아냐면 공동중개라는 걸 훨씬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중개할 때, 이제 사실 남자 공인중개사 분들은 자리에 잘 없어요, 되게. 외지로 돌아다니고 이제 주로 뭐 컨설팅 한다고 큰 건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 다니는데 여성분들은 그 지역 걸 일단 딱 장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 중개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공인중개사분이 여성분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안심을 해. 같이 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대화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잘 풀리고 이러면은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물론 어떤 사고가 터지고 하면 그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책임 문제, 법적 문제 이런 건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성사돼 가는 과정 속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중개 실무 뒷부분에 가면 뭐 마케팅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고 뭐 클로징 단계 뭐 어쩌죠 나오는데 그건 다 누가 그냥 이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가서 제일 먼저 안면 트고, 그렇죠? 친숙함을 유지하고 공감대를 유지해 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딱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까, 그렇죠? 그런 게 클로징 멘트고 그런 거에 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해가지고 배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좀 안 맞고 그래서 강의를 좀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중개보다는 컨설팅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매력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뭐 별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험 성적이 항상 그러죠.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라고. 시험 성적이 내 일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는 좀 이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일은 잘하실 분도 있어. 이분은 합격만 되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시험은 잘 보셔. 공부는 잘 돼. 근데 실제로 일에 가서는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이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바꾸세요. 활동성 있게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취미 활동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 꾸준히 해주세요. 이게 다 사람 만나는 사람과의 일입니다. 이 중개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죠? 중개 대상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다 누가 움직여? 사람이 움직이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접근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종교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그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같이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걸 꼭 욕할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도 실무에서 이제 얘기하는 물건 수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실전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벌써 이게 우리가 두 번 돌았나요? 한 번밖에 안 돌았나요? 그 봤을 때 중개 보수나 이런 거 보셨죠? 대략 봐도 어때요? 물건 좀 큰 거 한 건만 딱 터져도 그렇죠? 여러분들 저기 강남 이쪽에 가면 중개 사무소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쭉 많은데 그 많은 중개업소가 뭘 먹고 사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그 자기들 월세, 임대료 자체도 세요. 응? 몇백씩 주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이 얘기지. 거기다 직원까지 한 명 두고 하면은 응? 뭘 먹고 사느냐. 거기 있는 물건 9억, 10억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그거 한 건만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해봐. 이거 우리가 온타 친다고 그러는데 응? 속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딱 그렇게 하면 뭐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한 건 하면 직원 월급 주고 한 건 하면 월세 내고 그 다음은 순수익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돈 벌려고 일을 한 거고 그렇죠? 중개 보수라는 것도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런 뭐 공인중개사 이 업계가 뭐 망했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자격을 취득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고 제가 혼자서 공부해서 됐을 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 삼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했다는 거 그 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어차피 이 일을 할 거면 동료가 필요해요. 근데 혼자 하면 동료가 없잖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같이 공부했던 벗이 항상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없었어 이 공부에. 그러니까 사무실 막상 차렸는데 처음에 계약서 쓰는데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수수료 30만 원짜리 받는 거였어. 30만 원짜리 받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나 온라인 이런 게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모니터 보고 입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컴퓨터 이런 거 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직접 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그냥 다 쓰고. 그리고 도장 그거 하나 찍는데 너무 힘들어 도장이. 팔 빠졌어. 그 한 건 할 때 정말 떨었습니다. 처음에 한 건. 그리고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라고. 그쵸? 여러분들 그 공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 재개발, 재건축. 그쵸? 그런 거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천천지구니 뭐니 이렇게 해서 영통지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통지구 수원에 영통지구가 수원에서 아래쪽에 개발한 곳이라고 그러면 제가 사무실 있는 쪽이 천천지구라고 해서 수원 북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개발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영통지구하고 제가 있는 쪽 지역하고 유명하기는 영통지구가 유명해요. 이유는 뭐냐면 개발한 규모 면적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그 영통지구는 통으로 했어. 영통이잖아. 전체를 한 번에 개발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쪽은 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개발했어. 그러니까 작게 했죠. 그렇죠? 거기다 시기가 영통이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 다행히 IMF를 좀 비켜갔어. 제가 있는 쪽은 정통으로 얻어맞았어요. 첫 아파트 분양할 때 IMF 터진 거야. 거기가 그 2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6천대였어요. 97년, 98년. 그죠? 오이씨, 그때 사놨으면 지금 어때? 근데 정말 웃긴 건 그 동네가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중개업소 와서 막 화를 내고 가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라 하는 거야? 왜 가격이 안 오르냐는 거야.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지역들 막 그 뭐 정책 나올 때마다 막 올라가고 뭐 엎어지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라 조용해요. 대신 오르긴 올라. 다른 데 오른 데 비해서 떨어지지 좀. 그쵸?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장점은 또 뭐냐면 잘 안 떨어져요 또.
지금 사실 그래서 그때 6천만 원 했던 거 지금 2억은 넘어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IMF 터지고 뭐 하면서 저 하다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 또 공부하다가 여기 바람 쐬러 이렇게 수원 그쪽에 오시고 할 일 있으시면 전화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베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뭐 강의한다는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취득했다라는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제 소개는 됐고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좀 우리 과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너무 길게 해봐야 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자, 바로 우리 교재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진도가 끝났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두 부분, 법령하고 실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으로 가면 크게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할 수 있는 것 중에 경매나 공매, 알선 뭐 이런 거 할 때 적용받는 게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칙이죠, 규칙. 대법원 규칙. 요게 이제 우리 중개 실무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 뭐 출제 비중이나 이런 거 공고된 거 다 아시죠? 공고 다 보셔서 알겠죠. 7대3 정도로 법령에서 70% 정도,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교재 안에도 보면은, 법령 안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2월 28일까지는 그 해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정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보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나 국가가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쓸 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알려야 될 거. 우린 보통 지금 뭐 인터넷이지만 그 전에 뭔가를 안다 그러면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걸 우리가 관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보. 신문처럼 생겼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제 전자로 하니까 전자 관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건, 이건 상식으로 그냥 아세요. 관보하고 공보라는 말이 있어요. 공보. 그 무슨 차이냐면은, 서울특별시에서도 뭘 알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보. 근데 중앙정부가 뭘 고시한다는 관보에다가 게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보와 공보의 차이는 그 정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법이란 걸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셨으면 이 정도 차이는 좀 아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앞에서 떠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네? 이렇게 돼서 알려드리는 거고, 상식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 공부를 할 때요,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공법 사법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공법이냐 사법이냐 뭐 이런 거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하지만 거기에 배경 지식이 깔리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서 배우는 민법 과목 같은 게 대표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 이에 반해서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거, 이거는 공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법. 특히 뒤에 가면 또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럼 말이 공법이야. 그건 완전히 공법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시법령 있죠. 등기법하고 지적에 관한 거, 거기다가 세법 같은 거, 이거 다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 그럼 말 나온 김에 공법하고 사법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해. 많이 들어본 말이죠. 법률행위. 갑이 가지고 있는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한다. 얘를 매매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둘이서 매매계약을 하는데, 사람이 매매계약을 한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표시해서, 그렇죠? 하다못해 얘는 나는 이거 얼마에 팔 거라는 말, 또는 얘는 나는 이거 얼마에 살 거라는 말, 이걸 여러분들 의사표시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정권이나 이런 데 보면 불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불통한다. 이 얘기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런 계약 속에서도 분명히 의사표시를 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건 곧 분쟁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얘가 더 위에 있나요? 얘가 더 위에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지나 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죠? 평등,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고 분쟁이 생긴 거야. 이런 걸 해결해야 되잖아. 이런 문제, 개인들 간의 문제를 우리가 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 제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어이씨, 외웠다. 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 민사. 그렇죠? 대등한 관계 놓고 다룬단 말이야. 민사에 관해서 법률을 적용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문제에 적용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자로 제가 아는 유일한 한자예요, 이게. 응? 사인과 사인. 그래서 사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 적용되는 거. 자, 그런데 얘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탈루가 아니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런 걸 둘이서 짜고 했단 말이지. 이건 누가? 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렇죠? 그럼 관계법들 어겼다 이 얘기죠? 어기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법에 적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적어놓은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대등한 관계는 사법관계라고 그러고 수직적인 관계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어느 법에 써져 있을까? 형법.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늘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요.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겠죠? 그 시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통적인 그 상식 속에서 나오는 게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천재를 위해서 어떻게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야. 법은 항상 평범한 것들을 위해서 상식이 존재하듯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죄를 지으면 벌을 한다. 형법. 그쵸? 형법에 규정돼 있어. 그럼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은 누가 줄까? 국가가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죄가 있네 없네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구속영장 뭐 신청하고 누가 구속영장 신청한다면 뭐 공소를 제기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기소 독점주의니 뭐 공소. 우리 검찰들, 그쵸? 검찰들이 죄인들 형사들하고 같이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공소예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돼서 판사가 보고, 그래서 검사가 원고야, 사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피의자가 피고가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가는 거. 결국은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얘한테 형벌을 가하는 거. 공법이에요. 그래서 형법도. 자, 의미가 이제 대충 오죠?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안 쉬어봤어요. 법제처 있죠? 법제처 들어가 보시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 개수 정도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10,000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 이 중에 약 90%는 공법 문제예요. 공법. 10%가 사법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민법처럼. 아시겠죠? 공법 분야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이 분야가 더 많다는 얘기지. 사인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개사법만 놓고 봐도 중개사법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법의 성격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법이란 말 하죠. 중개사법이 일반법이래. 자, 민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사법에 있어서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은. 아까 얘기한 사인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일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학문에서는.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하고 관계돼서는 일반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개와 관계된 일반법. 다만 중개업자가 의뢰인들한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 문제는 국가와 민간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인과 사인의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뭐야? 민사적인 부분도 있잖아. 그렇죠? 민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민법을 적용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공인중개사법에 어떻게 배상하라고 돼 있잖아. 그걸 먼저 적용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또 뭐라고 그러냐? 민법하고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뭐하고 뭘 비교하냐에 따라서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과연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느냐, 공법의 영역에 들어가느냐 얘기죠. 그렇죠. 둘 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등록이든 업무든 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뒤에 가면 뭐 있어요? 벌칙 같은 거 있잖아. 벌칙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행정, 형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형벌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과태료 개념이 있어요. 이게 행정 형벌이다. 이건 형벌이에요. 그럼 형벌은 아까 어떤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죠? 형벌? 형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형법에 나와 있는 죄들은 기본적인 죄들이에요. 아시겠죠? 중개업자가 뭘 잘못하고 죄라고 취급할 만한 얘기는 거기 없어. 그거는 중개사법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형벌로 처리해. 그래서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형벌이야. 그러니까 형벌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재판할 때 대고 그냥 대충 할까? 안 되죠. 재판을 통해서 징역한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의 자유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 죄를 졌는데 기본권 따위가 죄를 졌어도 기본권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응? 자, 그럼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땐 기본권은요, 우리가 과거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이 법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선시대도 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발전시키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행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개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법도 들어온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는 주로 대륙법계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을 우리가 주로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법은 독일 걸 많이 따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법들의 그 역사, 발전되어 온 역사는 보면 서구 문명의 발전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그쪽의 발전 역사, 그런 역사들은 어떤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런 피해 역사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날로 먹은 거예요. 좀 심하게 말했나? 자, 거기서 그렇게 해오는 것들, 결국은 뭡니까? 역사라는 지평을 걔들은 어떻게 계속 열어왔냐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몇 번씩 있었잖아요. 천부인권을 선언한다든가. 자, 기본권이라는 건 뭐야? 하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건 불가침해 권리야. 그런데 지금 국가 형벌권을 지금 해서 침해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침해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을 때 공공의 질서나 안녕을 위해서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때조차도 어떻게? 법률로서 제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 37조 2항에 가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형벌을 가한다는 얘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고 그런 걸 침해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법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에 죄하고 벌에 대해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뒷부분에 가면 48조, 47조 이런 데 가보면 3년, 1년 징역, 처벌. 이건 형벌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형벌은 형법에서 얘기할 때 그런 형벌을 할 때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하듯이 이쪽 공인중개사에 있는 형벌들도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 이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태료라는 거 행정질서벌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금 얘기한 3년, 1년 이런 징역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에 의해서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행정청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령에서 봤을 때 행정청은 크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자격증을 주로 관리하는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보기 위해서 자격증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받고 뭐 이런 자격증 관련된 일은 시도지사가 맡아서 합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과 관계돼서는 등록관청이, 그렇죠? 등록관청이 관련.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군데서 우리한테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과태료라는 걸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건 재판에 의해서 징역, 벌금 물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같은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자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얘기를 좀 과목을 소개하면서 뒷부분에 벌칙이나 이런 차이점들, 공법과 사법의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스케줄 이걸 좀 해보자면 지금 대개 보면 다른 학원들 같은 데 보면 1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우리는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해도 돼. 그렇죠? 대개 보면 2달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고 있죠? 여러분들도 2달 과정으로 돌아가는데 뭐 2달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3, 4월 그리고 5, 6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7, 8월 가면 아마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가면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4, 5번 그래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그렇게 하는 그게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10월 달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그 쪽집게 도사님들이시라 쪽집게 문제들 뭐 해가지고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크게 보면 기본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단계적으로는. 그럴 때 이 기본서를 볼 때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필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몇 년 전에는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읽는 속도가 좀 떨어지다 보면 다 읽지도 못하고 시험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양이 길어져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단답형의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문들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으로. 특히 여러분들 공법 같은 거 보면 되게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법은 되게 조문 위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문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보게 돼. 왜? 조문의 말투가 엉망이니까. 말투도 엉망이고 거기다가 숫자가 나와. 제 몇 조 몇 항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그걸 찾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영어 공부할 때가 똑같아요. 법 공부할 때도. 영어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야. 사전 그때그때 모를 때마다 찾아보는 사람.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문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을 땐 기억이 나면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면 가서 빨리 찾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시험 문제 지문은요, 그런 숫자로 나온 거를 갖다 말로 바꿔가지고 실는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소한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생소한 지문들. 그 조문, 시험, 제가 이제 저도 문제집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문 가지고 저도 그렇게 엮어서 만들어요. 그 말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 응? 시험 보는 사람도 열받는데 나는 재밌어. 그럼 보세요. 이게 우리가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하위법령, 시행령 있죠. 뭐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 대통령령에 의한다 부분을 쏙 드러내고 해당 대통령령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처음 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말이. 그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힘든 거지. 그리고 단답형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단답형으로 막 외우려고만 하고. 응?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외울 거 빨리 주세요. 그러는 거야. 외울 거 주면 다 외워버리겠대 자기가. 응? 그래서 두 문자 따서 막 해요. 두 문자 막 따서 해줬어. 시험장 가서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는 거야. 응? 자기가 외운 거를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지. 응? 그거 헛고생이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해지는데 여러분들 첫날이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그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칠판에 쓰는 건 좀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기본서 이건 이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시험 때 가까워가지고 요약서 이제 시중에 또 이제 그 책 장사하는 분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단 말이야. 얇어, 혹해. 야, 이것만 해오면 되는 거야. 사보죠? 그것처럼 공부 방법이 안 좋은 것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 딱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익숙하게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답형이 없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 나오니까 이걸 틈틈이 자주자주 읽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또. 왜?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눈치만 빠르면 돼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오면 힘들어요. 왜? 외워서 써내야 돼. 응? 말을 만들어내든가. 어? 그래 해야 되는데 객관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질문 5개 중에 눈치껏 하다못해 계속 째려봐봐. 한 놈이 손들고 나와. 농담이고. 그렇게 객관식은 자 그러니까 암기의 수준을 개인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개인들마다 나는 요만큼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더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누가 일일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필요한 만큼만 기억을 해서 이게 요령이에요. 이게 요령. 이거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자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건요. 이 교재를 3, 4월 달은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가서는 이 책을 우리가 단권화, 소위 단권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줄여주는 거야. 이 책을 여러분들은 계속 가져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다시 한 번 더 치고 뺄 거 빼고 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든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2번만 돌아가도 나중에 보는 양이 많이 줄어요. 그때 요약서 새로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는 꼭 하셔야 돼. 이 얘기는 학원에 꼭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등록해서 하든 아니면 혼자 하든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시험장 가서 곤혹스러워요. 아까 얘기했죠. 문장은 긴데 숙련이 안 돼 있잖아. 그냥 기본서 공부한다듯이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1분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돼. 제일 저기 하는 게. 예? 그걸 지문 5개 하고 문제 의도 파악하고 그 1분 안에 됩니까? 그렇죠?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 연습은 어떻게든 꼭 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저도 과거에 공부하면서 저는 개념 위주, 기본서, 철저한 기본서파야.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맨날 사. 시험 보기 전에 꼭 한 번 이상 풀어보고 가야지. 보면 항상 앞부분만 까매요. 겨우 기본서 겨우 보고 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푸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응?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 못 풀어. 나중에 끝나고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니까요. 아는 건데 손도 못 댔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연습이 안 되면. 그래서 학원을 이용해서 하시든 혼자 하시든 간에 문제 푸는 연습은 기본서 잘 못 봐도 좋아, 씨. 그냥. 아시겠어요? 문제는 꼭 풀어보고 가시는 거. 자, 그래서 공부를 저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 시간에 첫 시간. 뭐 교재 가지고 아무것도 못 나갔는데 잠시 쉬었다가 앞에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